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무실에 우리 이사님들 같이 모였습니다. 특별히 좀 기쁜 소식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기쁜 소식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뭐 경과도 좀 천천히 나눠주시고 네, 어떤 이야기입니까? 장신대 이제 2018년도에 5월 17일 그러니까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채플 시간에 무지개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했다가 이제 징계를 부당하게 당한 학생들이 2년 전부터 이제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그게 이제 2심 판결이 나왔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승소를 하게 돼서 그게 기쁜 소식이죠. 최종 판결이 2주 전에 난 거죠? 맞아요. 아니, 3주 전에 났고 2주 동안 상고 기간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학교가 상고를 안 하게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이 된 거죠. 지난주 금요일에 승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제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했던 무지개 행동이라고 소위 알려진 무지개 행동 때문에 처벌을 당하게 됐고 그게 몇 년 전? 그게 18년 여름에 그런 징계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그 징계 무효 소송을 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법정에서는 징계를 무효한다라고 손을 들어줬고 그래서 좀 시간이 흘렀죠. 그걸로 재판이 끝나니까 어떡할까 그러다가 이제 새롭게 그럼 징계가 무효화됐으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겪은 학생들 무지개 행동한 당사자들의 고통과 상황에 대해서 징계 무효 소송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재판이 다시 시작이 돼서 1심에서는 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항소를 했나요? 네, 저희가 항소를 해서 2심 재판이 열렸고 2심 재판에서는 이번에 판결이 승소로 난 거예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상고를 안 하면 대법원으로 안 가고 그냥 여기에서 멈추는 거지만 학교에서 상고를 하고 우리가 이제 원고 측이고 학교가 피고 측이었으니까 그래서 피고 측의 상고가 없으면 우리는 또 같이 안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안 하니까 대법원으로 갈 일이 없어서 일단 이렇게 재판은 종결되는 거로 해서 어제 그저께인가 계좌로 어제였어요? 어제로 계좌에 배상금 판결 난 거 하고 그동안에 이자 그거에 관한 이자 붙은 거 하고 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과정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는 18년부터 9, 10, 11, 12 만 4년이 걸린 거죠. 재판 총 기간은. 원래는 저희가 그 징계 무효 소송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거는 18년도 12월 달에 이제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했고 19년도 여름에 이제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징계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고 그래서 이 징계는 무효하다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을 해서 이제 승소를 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징계 기록은 이제 삭제가 됐는데 판결이 나고 그 해였어요. 그 해 이제 목사고시를 응시하고 제가 알기로는 합격자 명단에도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 저희 징계 당사자 중에 그 군목이었던 친구 한 명과 그다음에 18년도 당시에 학부 총학생회 임원이었던 친구가 좀 저희 지지 발언을 많이 해줬어요. 공개적으로 이제 학생 대표기구 임원으로서 이제 지지 발언을 많이 해줬는데 그게 이제 SNS가 사찰을 당한 거죠. 그 친구의 SNS가 그 친구도 이제 군목 후보생이었고 군종장교 후보생이었고 그래서 그 두 명이 당사자 한 명과 총학생회 그 임원이었던 그 군종사관 후보생 두 명이 그 징계 무효 소송 판결 직후에 이제 합격을 했는데도 그게 발표 하루 전에 당신들의 이름은 합격자 명단에 담아서 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그래서 사상 검증을 엄청 받았어요. 그때 뭐 동성애 대책위원회 거기 이제 소속이었던 목사들
그리고 고시위원회 이렇게 목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밤중에 불러냈다 그랬나? 하여튼 굉장히 장시간 동안 그 두 학생에 대한 자료를 이만큼 쌓아놓고 거기에는 그 친구들의 어떤 SNS 캡처한 것도 이렇게 있었고 이제 그 친구들이 평소에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 굉장히 왜곡된 내용을 정리한 것도 담겨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진짜 막 끌어모을 수 있는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거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따지고, 그래서 동성애 지지해 안 지지해 이런 식으로 사상 검증을 한 끝에 이제 그 이름이 삭제된 채로 이제 발표가 되는 거죠, 명단에서. 이제 이 사안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징계 기록만 그냥 없어진 거지 실질적인 낙인 그리고 저희의 미래가 이제 완전 낙인으로 인한 미래가 박탈당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손해에 대한 소송을 다시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학생 임원이었던 친구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제 본인이 이렇게 된 거 본인은 이제 신대원은 자퇴할 거고 이제 이 일에 좀 연루되고 싶지 않다고 더 이상 그렇게 의사를 밝혀서 이제 저희 징계 당사자 4명만 이제 또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로 하고 이제 2019년도 말에 한 것 같아요.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시작을 해서 이제 동부지법에서 1심 판결을 받았는데, 그때 그 판사분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판결을,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로부터 받은 어떤 그 손해를 이제 이게 손해인지 아닌지를 그 판결을 원했는데 자꾸 그 판사분은 막 본인이 판결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저희한테 막 학교로 돌아가서 만약에 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면 공부 잘 할 거죠? 뭐 교수님들 말씀 잘 들을 거죠?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저희를 자꾸 막 훈계하려는 식의 발언을 하고, 뭔가 이 재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뭔가 학교랑 자꾸 중재시키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학교가 얘기했던 게 학교도 교육기관이지만 총회 산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총회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징계 자체도 사실은 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징계를 한 거다. 교계 안에 뭐 어떤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겠죠. 근데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징계를 한 거고, 징계 이후에도 이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서 이렇게 좀 최선을 다해서 돕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판사가 설득을 당해버렸다고 해야 되나? 당한 건지 하여튼 그 학교의 논리에 대해서 굉장히 수용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려고 하고 있는데 총회 산하 기관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학교의 논리에 대해서 아 그렇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1심 판결에 저희가 패소를 했어요. 그때 막 그 징계 무효 소송 판결까지 뭔가 좀 부정하는 듯한 판결 내용도 있었고, 그 학교의 논리 그대로 판결문에 적었던 것 같아요. 학교가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뭐 그런 내용들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다시 항소를 한 거죠. 항소해서 이제 고등법원으로 가서 이제 다시 또 항소심을 하는데 생각보다 좀 변론 기일도 많았던 것 같아요. 1심에서는 그냥 한 두세 번 갔나? 근데 고등법원은 한 변론만 한 4번 한 것 같고, 또 고등법원 판사님들도 뭔가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학교가 확실히 학교가 잘못했네 하면서 뭔가 좀 안타까워하는 느낌이 있으셨는데, 어쨌든 본인들은 최대한 좀 중립적인 스탠스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최대한 좀 감정을 배제하려고 하셨던 것 같고, 근데 또 학교랑 저희를 좀
중재시키려고 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네, 조정 기일이 또 잡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요구했던 게 학교의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거. 사실 이 두 가지가 제일 저희가 원했던 거죠. 왜냐면은 학교한테 이제 학교가 좀 책임지는 모습을 저희는 원했으니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걸 원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게 손해배상 소송이기 때문에 그냥 그 형식적으로 이제 금전적인 배상을 적어서 이제 냈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최소 단위로 적어서 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금전적 배상보다는 책임 있는 모습을 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막 그 뭐 금전적 배상은 얼마로 할 거야 막 변호사님들이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대답을 잘 못했던 것 같거든요. 예.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 뭐 얼마로 해야 되지 막 이랬던 기억이 지금 얼핏 나는데, 그래서 이제 조정을 할 때도 이제 학교 쪽에다 저희가 이제 요구를 했던 게 이제 사과문을 발표를 해라. 그래서 이걸 학교 그 학보사인 신학춘추에다가 그 광고란에다가 사과문과 함께 이러이러한 어떤 법적인 그 소송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기재해서 신문 이게 교회 전국적으로 유포가 돼요. 제주도까지도 가더라고요. 네, 주소록을 보니까. 네. 그래서 신학춘추에 그 내용을 게재해서 이제 배포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제안을 하고, 이제 금전적 배상도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사과를 원했는데 학교에서는 그럴 수 없다. 네. 이제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근데 이게 또 법원에서도 조금 이게 뭐 양심의 자유? 그게 좀 그 문제에 걸리나 봐요. 그래서 학교한테 이게 좀 사과라고 일방적으로 좀 강요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조정하실 때 판사님이. 예. 그러니까 이게 조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정안을 갖고 오셨는데 사과문은 빼고 그냥 이러한 법적인 소송 과정들이 있었고 금전적 배상 얼마. 그러니까 학교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과는 못 한다. 근데 그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못 받아들이겠다고 한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판결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딱 했는데, 그래서 판결이 나올 줄 알았는데 바로 판결로 안 가고 화해 조정 기일이 또 잡힌 거죠. 네. 다시 한번 조정을 해라. 그래서 이번에는 학교 쪽에서 이제 위로와 유감을 그 정도는 좀 학교가 해줄 것으로 좀 요청을 했고, 그 답을 받았나 봐요. 근데 사실 그것도 누가 누구를 위로해요 지금. 예, 그 책임자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저희를 징계했던 그 책임자들이 예, 해야 되는 건데 그 주체도 분명하지도 않고, 지금 그게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로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하냐 지금.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양가적인 감정이 있었던 거죠. 이 정도만 해도 어디냐. 그래서 이 정도 조정으로 가자. 근데 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냥. 근데 또 이제 판결은 또 그렇게 해서 판결로 만약에 가게 되면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것도 되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로 갈지, 그래도 이 정도가 어디냐 하고 이거를 받아들일지, 이 사이에서 엄청 갈등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되게 부끄럽지만 이쪽 입장이었고 그래 이만한 게 어디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 다 같이 있는 카톡방에다가 나는 판결이 사실 우리가 패소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진짜 제 모든 게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만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올렸는데, 이제 다시 또 서로 전화를 했죠. 전화해서 네, 뭐가 맞냐. 근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가 이제 지더라도, 네, 우리가 설령 판결에서 지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좀
그거를 남기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판결을 받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승소 판결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판결이 나올지는 몰랐어요. 예, 당일날 사실 저랑 그 다음에 저희 변호사님 7분이 계신데 한 분 이렇게 해서 2명이 법정 거기 갔거든. 고등법원에 갔거든요. 근데 갈 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네,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판결 내용을 듣는데 그냥 금전적 배상만 인정해주고 뭐 원고 누구누구에게 얼마, 누구누구에게 얼마, 누구누구에게 얼마 이렇게 지급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그 의미가 잘 파악이 안 돼서 그냥 이게 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변호사님은 활짝 웃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이거 판결문 이제 받아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이거 지금 학교가 불리한 입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차별 사례 안에서는 이 정도 금전적 배상이면은 그래도 많이 인정받은 거고 이따가 판결문 받아보면 정확하게 나올 텐데 지금 그래도 법원에서 징계 학생들 당한 학생들 손을 들어준 거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뭔가 안도감이 들었죠. 예, 근데 또 한편에는 결국에는 사과 없이 끝나는구나에 대한 어떤 아쉬움도 크게 남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사과 없이 모든 게 다 마무리되는구나. 그래서 판결문 받아보니까 실제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교가 그게 침해했다는 문구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해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을 해줬죠. 네, 해준 게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나마 좀 그 판결문을 읽고서는 위안이 됐는데 그 판결문 읽을 수 있도록 좀 그 공지를 해서 판결문 올린다고 나 어디 법원에 들어가면 다 판결문 볼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좀 안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유해줘도 좋겠네요. 네. 18년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는 17년에 사건이 일어나서 18년 5월에 채플에서 그런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막 폭풍이 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장신대 동문 선배들이 몇 사람이 같이 갈 수밖에 없었죠. 아무도 뭐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성명서 이거는 부당한 징계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성명서 쓰고 서명 받은 것 같고 학교 측에 가서 좀 서명 내고 대화하고 이제 그러면서 저는 그냥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단 7개 신학교가 있지만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는데 교단의 신학교 교수들도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순간 똑같은 징계와 처벌이 일어나서 뭐 무리를 일으킬 거고 그게 총회에서 이미 17년에 고 목사에 의해서 총회에서 반동성애 소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었고 그래서 그 여파로 18년에 이분들을 그냥 뭐랄까 대표적인 상징적 문제로 처벌을 하고 그 분에 대해서 잠을 재우려고 했던 건데 그게 발화가 된 거죠. 발선. 그래서 그렇게 쭉 했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뭐 19년에 일산으로 와서 계속 재판 과정에서 같이 가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옆에서는 뭐 제가 뭐 하겠어요. 같이 가서 재판 하는 법정에 같이 따라다니고 옆에 같이 있었는데 안타까웠던 거는 당일날 아침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자꾸만 아파서 못 오는 거예요. 너무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재판 당일날 오늘 못 가요. 이렇게 되니까 어떨 때는 나 혼자 간 적은 없지만 항상 4사람은 없었고 4사람이 다 재판장에 들어선 날이 한두 번밖에 기억이 없었어요. 대부분 생업을 이어가야 돼서 뭐 알바도 뛰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당일날 설사와 복통 막 이런 게 일어나니까 또 못 오고 이런 시절을 거쳤고 마지막에 저는 뭐 단톡방에 저도 있는 상황이지만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라지만 저는 말을 못하죠. 그래서 이분들의 대화를 옆에서 바라보고 어떤 것이든 이분들의 결정이 옳겠다. 나는 그런 역할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판결을 받기로 해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지금은 조금 실감이 나는데 어쨌든 사과가 없이 이분들의 요청이 그리고 다른 길을 가게 된 한 친구와 또 군대 일반 사병으로 간 친구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결국 이게 충분하지 않은 판결이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그리고 개선이 될 가능성이라든지 또한 이렇게 학교에 저항을 한다거나 또 학교 밖에 새로운 교리와 교단이 정한 테두리를 넘어서는 어떤 발언을 했을 시에는 이런 징계를 받게 된다라는 게 이미 학습이 되어서 학생들에게는 이미 내면화되어서 이제는 저항이 없는 아마 학교로 우리 교단의 신학은 그렇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그냥 이분들의 행동은 여기에서 유일무이하겠다, 전무후무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들 아직도 힘든 과정이 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을 했고 끈질기게 아프면서 힘들게 잘 지내왔다 이렇게 해서 고맙죠. 고맙고 우리가 이렇게 아프고 있을 때도 변호사님들은 늘 출석하시고 항상 대언해 주시고 그래서 변호사님들 7분이었나요? 함께 해주신 분들이 네. 그래서 로펌에서 다 오신 게 아니고 각자 한 사람 앞에 이렇게 담당 변호사들이 다른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이 사정을 알게 되신 분들이 그렇죠. 같이 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감사한 분들이라고 여겨져요. 예, 그런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우리 판결 날 때마다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복도에서 기다렸다가 또 응원도 해주시고 그런 연대를 표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해요. 예. 프리다님 고생한 건 2017년이요? 17년도에 발생해서 고생은 18년 했죠. 공청회 다 하고 18년 동안에 그리고 교수직을 19년 좀 내려놔야 되는 그렇죠. 17년에 사건이 17년이에요? 있었고 그리고 17년에 10월에 종교개혁 사건 때문에 그때 사건이 발생해서 그때 18년도 신입생 입학까지 그리고 학기 중이었으니까 사표를 낼 수는 없고 일단 사표는 냈어요. 그 총장의 제 강의 침해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사표는 냈지만 사표를 수리하는 날짜는 제가 제안했어요. 18년 2월 말일로. 왜냐면 학기 말 마치고 그다음에 다음 학기 18년도 봄학기 신입생 처리까지는 해야지 제가 교수로서의 책임은 다하는 거다 생각해서 18년 2월까지 하고 18년 3월부터는 사직하고 나와서 공간 엘리사벳 시작을 그때 집에서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공간 얻어서 있다가 광주에서 공간 얻어서 있다가 5개월 만에 그러니까 그 해 18년 말에 또 교회에서 이제 성소수자 지지하는 신학자로 낙인이 찍혀서 9년 동안 함께했던 지역 교회에서 쫓겨났죠. 쫓겨나고 18년 말에 그리고 19년 5월까지 사과 받기까지 5개월간 대화하고 그 대화 마치는 과정에서 제가 일산으로 이주해서 19년 5월부터는 일산에 있고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이 공간 엘리사벳 4주년 기념일이에요. 교회에 약간 트러블이 있어서 나온 게 2018년이니까 그러니까 이 주제랑은 전혀 상관없지만 어쨌든 이제 다른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성소자 이주가 그 전에는 교회에서 목회자들끼리 더 하나의 좋은 토론 주제고 입장은 다양해도 되고 이런 거였다가 2017년 18부터 분위기가 이상했던 것 같고 2018년 때는 이제 위에 목사님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이제 할 때 몇 년 전에 뭐 어떤 발언을 하지 않았냐 지금 교단에서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혀 우리의 주제나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다가 이제 항상 그 멤버를 교체하는 약간 용도로 쓰게 되는 거 도구로 그러니까 이게 여러 방면에서 좀 안 좋은 효과로 작동되는 것 같아요. 그 시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각 교단마다
이런 어떤 광풍이 불어나서 여러 증세들이 다 사실은 조사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마치 약속한 듯이 각 교단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제 사건이나 이분들의 사건은 우리 한국 개신교사에 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날도 저는 18년 12월에 독일에서 있다가 연말 당회에서 나는 자진 사임키로 했다. 나는 모르는데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 소식을 들은 이후에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귀국을 해서 독일에 이제 교단 대표로 EMS 가서 출장 중이었고 그다음에 조금 더 머무르는 시기였었는데 그런 소식을 듣고 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굉장히 당황했었죠. 그렇게 하고 보니까 뭐 전혀 이상한 제가 하지도 않은 어떤 것도 이거야 성소수자 관련돼서 제가 광주에서는 세미나를 하거나 글은 한번 썼죠. 이 교단에서 대표로 다녀오는 17년인가 인도에서 7년인가 8년에 인도에서 HIV 에이즈와 젠더 이퀄리티를 젠더 불평등을 스탑하자고 하는 그런 주제로 교단 대표로 제가 갔었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교단 대표로 가서 배우고 학습하고 워크숍하고 그래서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논문으로 발표는 했었죠. 근데 거기에서도 직접적으로 동성애자들의 인권 문제로 다루기보다는 우리의 무지를 좀 계도하고 서로 알자라고 하는 인포메이션을 연구해서 이제 했던 건데 그런 식으로 사건이 비화가 되고 18년이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런 고난의 어떤 물결들이 좀 일어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 18년 총회에 익산총회였는데 그때 우리 총회 분위기는 세습과 동성애 반대를 동성애 반대에 반대하는 그런 두 가지 이슈를 동시에 처리를 하자. 그거에 대해서 총회 정식으로 얘기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었는데 단계론을 택했어요. 그 개혁적인 목사들이 지금 같이 얘기하면은 세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도 찬성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전략적으로 이번에는 성소수자 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과제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당연한 수순까지도 얘기를 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이 돼서 총대들 가운데 발언을 세습 반대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런 역사 속에서 그런 단계론적 사고가 한 번도 효과를 본 적이 없는 걸 이미 학습했는데도 결국은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세습도 잃고 인권 문제도 잃고 굉장히 역사가 거꾸로 일러가는 총회가 저는 익산총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사가들이 이 일을 어떻게 기록할지 모르지만 이건 우리의 손으로 기록해야 되는 과제지 그 누구도 이거를 자세히 기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예원의 우리 지금 공동 대표이시고 또 사무국이고 이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얘기들을 좀 써서 교회사의 어떤 한 부분으로 남겨서 정직하게 그냥 우리의 뭐 해석이 들어간 역사이죠. 우리의 경험에 대한 해석, 신학적 분석 이런 글들을 해서 내년에 발표도 좀 하고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사건은 일어났고 그 기록과 해석이 계속되어서 기독교의 개혁은 계속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책임지지 않는 이런 그 총체적 난국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등불을 켜서 우리의 길을 비추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작업은 또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들을 계속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해요. 너무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예장 통합 안에서 진짜 저희가 겪은 일을 안타까워 해주시는 분들은 많았어요. 근데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같이 연대해준 선배들이 진짜 찾아보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유일하셨던 것 같아요. 진짜 프리다가 법원까지 시간 될 때마다 늘 동행해주시고 예장 통합 선배 중에서는 진짜 유일하게 끝까지 오늘마저도 함께 계시고 그러니까 많이 배웠고 프리다한테도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좋아하는
존경하는 진짜 선배고 스승이고 예, 또 친구이기도 하고 예, 예. 그래서 마침 또 여울교회 제가 목사였고 또 우리 창기님이 여울교회에서 또 같이 교우로 있었던 1년의 시간도 있었고 좋은 인연이 자꾸 쌓였죠. 네. 그래서 저도 위로 많이 받았어요. 이분들 없었으면 나도 허벌판에 서 있는 것처럼 되게 힘들었을 건데 우리 홍인식 목사님이 그래도 함께 해주시고 또 나비 날개짓이 우리 개혁의 의지를 또 담아서 이렇게 한예언을 처음부터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또 같이 흐르게 되어서 돌아가신 고 백경천 목사님 기일이 내년 이제 1월 1일인데 우리 한예언에서 어떤 자그마한 우리 그 추모 예배라도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또 그 이후에 이 한예언의 이 태도움이 되기까지 지금 아주 조용히 함께 하고 있는 우리 회원들 중에 선배들이 많죠. 네. 직접 현장에는 못 오셔도 정말 지지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한예원 회원 안에도 많이 계시리라고 저는 봐요. 다 존경받고 또 감사하고 같이 기뻐해 주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분들에게 위로받은 면에서 저 역시 감사하죠. 예, 변호사님들에게도 오히려 저도 위로 많이 받고 특히 마지막 그 판사님에게도 아, 이분은 정말 조금 그래도 상식적이신 네. 분이시구나. 아, 인간 냄새가 나는구나. 그런 재판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어서 되게 감사했고. 처음에 안수에 트러블이 있었던 그 전도사님들 그분들은 혹시 어떻게 그러니까 한 분은 현역으로 가셨고 군대 사병으로 네, 네. 한 분은 이제 다 신대원도 자퇴하고 또 다른 분야에 아예 다른 진로, 분야로 네, 진로 네, 바꿔서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그 두 사람이 목사고시에 다 붙었는데 군목으로 특별 노회 면접을 치르고 그 다음에 동대위 25명의 위원들인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총회에서 특별 면접을 당했죠. 그래서 그때도 저 혼자 이렇게 피켓 들고 가서 싸웠던 거 그냥 피켓팅을 혼자 100주년 앞에서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그날의 참담한 심정이 아직도 생각하면 너무 비참한데 어쨌든 거기 위원장 했던 분은 자기 아들을 교회에 세습하고 우리 교단을 떠났고 그분의 어떤 그 무책임한 행동은 결국 이런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역사적으로 사회적 또 종교적 죽음을 일으켰고 그러고선 당신은 교회를 세습하기 위해서 아들을 세습하고 교단을 떠났죠. 그래서 지금 동대회가 작동을 하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한 19년만이 아니라 20년 목사고시에도 그때 성명서에 이름을 썼고 서명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블랙리스트로 교단에 보고가 되어서 그 안에 시험을 다 붙고도 면접에서 떨어진 케이스가 저한테 리포트가 되기도 하고 하소연해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서 그거 명단이 결국 그냥 정말 살생부가 되어서 목사가 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또 그 학생을 관리하는 교회나 노회에 결국 소신을 밝히고는 목사가 될 수 없는 구조이죠. 그래서 자기의 소신을 가릴수록 목사가 편하게 될 수 있는 교단이 되어버렸다. 이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지금 그렇게 있고 처벌 당사자 두 사람은 지금 복학해서 학교에 다니고 열심히 어쨌든 그 뜻을 잘 지키면서 다니고 있고 한 분은 이제 교회 봉사를 해야지 목회 실습을 해야지 학교를 입학하고 다닐 수가 있는데 그거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학교를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있죠. 그러니까 왜 자꾸 교단이 싫으면 떠나라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리고 목사 말고 딴 거 하면 되지 왜 굳이 그 깝깝한 데 남아서 그런 질문을 많이 들어요. 최근에도 얼마 전에도 들었고 근데 그러니까 그러려고 했죠. 그러려고 이제 자격증도 하나 따놓은 게 있고 예, 기술직 전기 기술
자격증도 하나 따놓은 게 있고 언제나 늘 그런 각오가 되어 있기도 하고 예. 근데 왜 여기를 떠나지 않느냐 떠나지 못하는 것도 있죠. 왜냐면은 저의 어떤 존재의 기반 자체가 이 기독교 안에 예, 기독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변호사님들의 존재도 진짜 큰 힘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랑 비슷한 일이 한동대에서도 있었거든요. 16년도인가? 17년도인가? 네. 저도 17년도 같아요. 네. 거기는 심지어 그 페미니즘 강연,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강사를 한 동아리에서 초대해서 이제 강연을 열었는데 그거 때문에 이제 징계를 당했다고 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이랑 이렇게 그리고 관계자들이랑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징계 이후에. 그래서 저희가 같이 뭔가 간담회 같은 것도 열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소송을 이제 도와주셨던 네, 변호사님 한 분이 이제 간담회 이제 스피커로 참여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꼭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와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와 이거 그냥 짜증나고 나 억울하고 화난다고 해서 집어 던질 일이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불의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거 그거를 살아내는 게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을 떠나서 이게 울림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가봐야 되겠다 더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종교인으로서의 기독교인만 아닐 뿐이지 진짜 변호사님들 그 누구보다 예수 같거든요 진짜로. 네. 기독교인분들이 죄송합니다. 기독교인이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시고 네, 섞여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 누구보다도 그냥 네, 진짜 예수인으로서 살아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나도 포기하지 말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쨌든 계속 걸어가고는 있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교육은 일단 저는 좀 받는 건 동의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교단의 교리 하에서 목사가 되는 건 불가능해요. 뭐 신학교를 6년을 다니건 10년을 다니건 지금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공부는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 교회에서 불러줘도 그 교회 설교하거나 사역 못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사실은. 우리를 안 받아줘서 불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불가능해. 그런 교회는 가기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 교회 지형이 지금 엄청 변하고 있고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지상에 우리 한국에도 나타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뭐 교단운동 꼭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하고 예수님도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선한 의지들을 모아서 우리가 뭔가 창의적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뭐 신학교 교수 10년 고생해서 진짜 우리 교단의 목사로 다시 트랜스퍼도 하고 교수로도 지내고 그랬는데 결국 10년 6개월 일하고 나와서 뭘 할까 그랬는데 뜻을 정하니까 그래도 할 일들이 또 생겨나고 더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뭐 여울교회 올해 연말로 그만두기로 했지만 꼭 목사로 안 살아도 되고 저는 직능도 기능도 다 없어졌으면 좋겠고 직제도. 그래서 실제로 UCC 이번에 캐나다 연합교회 사례를 보니까 거기도 디아코널 미니스터라는 제도가 있어서 평신도 사역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떤 교육과정을 교단 안에서 어떤 부분을 이수하면 그분들도 똑같이 사역을 할 수 있고 물론 성찬은 안 된다라는 게 UCC의 입장이더라고요. 성례는 집전할 수 없는. 근데 그걸 왜 저는 거기서 그렇게 제한을 두는지 그것도 좀 저는
의문이에요. 성례도 저는 다 모든 예수인들이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스도의 그 성찬의 전례 정신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할 수 있죠. 그래서 새로운 자신감을 갖고 목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잘 견뎌요. 졸업까지 일단 잘 견디고 목사 안수 되려면 다 거짓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짓말로 이 목사가 되겠어요. 당당하게 삽시다. 그렇게 쫄 필요 없어요. 인생 길고 예 정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아까워요. 그렇게 숨지기면서 이중적으로 살아야 되는 목회가 하나님의 목회가 될 수 없고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방식으로 살도록 존중하고 또 우리는 또 각자의 뜻을 따라서 신학을 따라서 신앙적인 마음을 따라서 또 그렇게 가면 그 길에 또 만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믿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목사는 대대 꼭 우리 교단 목사는 아니어도 되니까 더 넓은 곳에 갈 수도 있고 다른 길을 또 택할 수도 있고 근데 교육은 그래도 좀 잘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으니까 활용을 하면 좋죠. 네. 끝으로 또 추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요,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좀 자세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직접 들으니까 이제 좀 만나긴 하지만 이렇게 그 과정을 자세히는 못 들어가지고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